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상식이라는 말 참 정의하기 어렵죠. 조선시대의 상식과 지금 대한민국의 상식이 다른 것만 봐도 공감하실 겁니다. 상식 밖의 사건들로 국민들께서도 혼란 겪고 계신데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한 국가에서 임금 노동을 통해 받는 돈이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수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사업주도 돈을 받는 근로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정부도 손을 보겠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보험 상품 중에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문제는 2년이라는 시효를 넘기면 안 준다라는 건데요.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약자인 보험 상품에서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논란의 배경 2부에서 짚어드립니다. 금요일은 격주로 경제영화관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영화 속의 경제 이야기 풀어드립니다. 상식 간단해 보이지만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예, 앞서 전 연설비서관의 입장 발표 생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된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최저임금 관련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이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요. 이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노사 간 갈등이 치열했습니다. 10,000원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0,000원은 상징적이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또 현재도 너무 높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원래 취지인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최저임금과 근로장려 세제의 연계를 하자 이런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정부는 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또 보완점에 대해서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이 최저임금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갈등이 사실은 이 최저임금의 수준 같은 문제, 또 실질적인 기능이 있는가의 문제 등이었었는데요. 전문가로서 현행 이 논란 속에 있는 최저임금 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최저임금제도 우리나라에서 1988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2016년이니까 29년, 거의 3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 해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제도는 그동안 저임 근로자 소득 보장 또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해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이견 굉장히 큽니다. 근로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요 주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인데 네네. 이들에게 또 최저임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에 다수가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현재 노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 말씀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 그간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격하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10,000원 주장도 나왔고요. 오히려 10,000원이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 최저임금제라는 것 일종의 안전판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는 어떤 소득세 분배 효과를 좀 보완하기 위한다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인상이 굉장히 큰 여파를 주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시각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용주 측의 입장이나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런 분배 효과가 있는 것, 지금 현재 상태의 최저임금제로는 분배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네네. 다시 얘기하면 가구 내에서 한 사람의 소득으로서 전 가구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2명, 3명 다수가 지금 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죠. 따라서 최저임금이 1인 소득일 경우, 1인 가구의 대표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은 한 가구 내에도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2명, 3명일 경우에는 그 금액이
오히려 뭐 중산층의 소득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측면은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세밀하게 제도를 뜯어 고치자, 실효성을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일한 최저임금에 대한 큰 협상으로 자꾸 결렬을 걷지 말고 지역, 업종 여러 가지 좀 차등화하고 세분화해서 최저임금제를 확립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좀 더 자세히 얘기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전국 단일 임금입니다. 네. 지역 업종과 관계가 없이 모든 그 사용자에게 동일한 임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 기업에 있어서도 기업들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네. 지역마다 업종마다 수익성도 다르고 원가도 다르고 경쟁도 다르고요. 또 최저임금의 수급자, 이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생계비라든지 물가 수준이 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심지어 물가가 20%, 30%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측의 사정과 또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사정을 골고루 고려할 때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식음료 서비스 업종은 2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전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당장 이 음식점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대한 압박을 크게 호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업종 따라 특히 이제 섬유 업종이라든지 이런 요식 업종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이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어서 네네. 최저임금을 내서 오히려 고용을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고 네. 또 업주가 근로시간을 스스로 야근을 한다든지 본인들이 근로시간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공익위원, 사용자 측 위원, 근로자 측 위원, 이렇게 각 9명씩 총 27명이 출석해서 찬성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결정이 안 되고요. 약간 공정성 논란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들 때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임금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노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법정 심의 기간이 90일인데 이 90일 동안 노사는 어느 이 교섭 상호간에서 상반된 교섭이라든지 어떤 협상 그런 어떤 합의에 도달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현재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익위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결국 제3자의 힘을 입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정부 입김으로 결정된다. 지금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요. 논외의 질문이긴 한데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공익위원들에 의해서 구간이 결정되고 결정된 게 6,470원입니다. 7.3% 올랐는데요. 네. 교수님 솔직히 물론 차등화해야 되고 세분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지만 6,470원 어떻게 보십니까? 적정한가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가요? 그건 입장에 따라서 인식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입장 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대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입니다. 네네. 이들의 경제 사정은 극히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요. 반면에 최저임금은 또 이제 받는 측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돈으로는 우리 아주 치솟는 물가 에 견주어 봐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양측의 입장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고려가 되는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따라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임금으로서 양자 간에 있어서 서로 같은 이해 관계를 조정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고요. 정부의 다른 정책들, 예를 들어서 뭐 세제 정책이라든지, 네네. 복지 정책이라든지, 고용 정책을 통해서 정부에서 적절히 보완해 줄 때 노사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절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생각됩니다. 예. 이 물과 기름처럼 사실은 전혀 섞이고 있지 않은 이제 노측과 사측의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가 비눗물 같은 이 섞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신데요. 뭐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좀 결정이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하자 이런 개정법도 개정안도 지금 발의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기업 문제도 나왔고 또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국회 얘기도 나왔는데 역시 국회에서 결정을 해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단 제가 볼 때 뭐 더 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로 간에 노사 같은 교섭을 하고 협상하는 그런 문화를 좀 형성을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실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차등화 또 정부의 보조 이런 것들 꼭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김강식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경제 공감사전 이번 주 한번 해보면서 저도 참 낯설기도 했지만 또 많이 배워간다라는 분도 있으십니다. 오늘 공감사전의 주제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 드립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사행시 보내셔도 됩니다. 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1987년 이후 30년째 손대지 않았는데 이제 개편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격차도 큽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반면에 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기업들 혹은 고용주들은 다 작고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서 더 올리면 우리도 못 산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때문에 앞서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정부의 역할이라던가 어떤 세제 같은 지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지급하게 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임금, 최저임금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마지막 보릿고개. 여러분 생각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강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뉴스 보고 화나시는 분들 많은데요. 좀 더 화나는 뉴스들이 더 많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또 오른다고 합니다. 공공요금 인상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화가 나서 또 한 잔 드시는 분들 있을 텐데 술값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도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 좀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후 톱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매일경제 박수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은데 공공요금이 오르네요. 도시가스 요금도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1일이죠.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6.1% 인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 평균 요금이 기존에는 32,427원 정도 되는데 네. 6.1% 오른다고 하면 1,758원, 즉 월 평균은 34,185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요. 네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연동되는 지역 난방공사의 열 사용 요금도 덩달아 같이 오르겠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 달 1일에 4.7% 인상되기로 돼 있는데요. 전년 면적 85제곱미터 세대 기준이면 가구당 월 평균 2,214원 정도의 난방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에어컨 때문에 이 전기료 관련해서도 참 여론이 네. 안 좋았는데 또 이렇게 오르는데, 아니 원달러 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아직은 안정세거든요.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죠? 네, 정부가 원료비를 그 연동제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요. 네. 도시가스 요금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마다 원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변동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초과하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산업부는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이 하락했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누적된 인상 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9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겁니다. 예, 좀 답답한 마음 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한잔하고 기분 풀까라고 하는데, 이번엔 소주값은 지난해 이미 올랐는데 맥주값도 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 1위 오비맥주가 4년여 만에 카스 등 맥주 가격을 6%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ml 기준 출고가가 1,081.9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1,147원으로 65.01원, 그러니까 6% 가까이 오르게 되는데요. 네. 아까 도시가스 인상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네. 오비맥주가 맥주값을 올린 것은 2012년 8월 이후에 4년 3개월 만인데요. 당시 인상률은 5.89%였으니까 거의 비슷하죠. 이에 따라서 하이트 진로라든지 롯데 칠성음료 등도 조만간 맥주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통 1등이 가격을 올리면 후발주자들이 뒤따라 올리는 게 업계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굉장히 돈 좀 잘 벌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올리는 이유 굉장히 비판이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비판 여론이 좀 뜨거운데요. 그 회사 관계자는 빈병 취급 수수료 인상 등 전반적인 경영 여건을 감안할 때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인상 요인이 있지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서 6%대로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비맥주가 벌어들인 돈을 생각하면 지금 꼭 인상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오비맥주가 지난해 매출은 1조 4,908억 원, 영업이익은 3,862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네. 영업이익률만 거의 25.6%에 달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또 인상한다 그러면 좋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래저래 여론에 기름을 더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조업 체감 경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환경 때문이기도 한데 계속 바닥을 깁니까? 예, 제조업 경기를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체감 경기를 알려주는 거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합니다. 그 네. BSI 지수라고 하는데요. 올해 그 제조업 업황 BSI가 71로 9월과 같았고요. 네. BSI는 보통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번에 71이니까 100 미만이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를 더 나쁘게 보는 기업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번 네. 조사는 전국 법인기업 3,313곳에서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100이면 딱 중간이고요. 100보다 많으면 좋다. 근데 71 많이 안 좋습니다. 좀 반등 조짐은 없습니까? 예,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네. 제조업 체감 경기가. 그런데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괜찮나 싶었는데 다시 또 4월부터 6월까지 제자리에 머물렀다가요. 다시 네. 7월에는 또 그 올림픽 경기가 좀 있어가지고 소폭 좀 오르면서 회복된다 싶었는데 8월부터 1포인트 내려가서 지금까지 석 달 연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10월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도 있었고요.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에서 제조업 경기가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조업 현장에서 우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보험. 알 수 없는 미래, 불안을 대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입하고요. 특히 또 가장분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가입하시죠. 그런데 이 사망보험 중에 특약상 재해가 아닌 자살 이런 경우에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2010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난 판결들을 보면 또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2년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국가고요. 질병이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례까지 합치면 정말 교통사고 사망자 수준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보험사가 고객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대법원이 일단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해서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 판결 이후 보험학회에서 세미나도 열고요. 학자 지금 여러 가지 소비자 단체 막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대형 생보사가 이 소멸시효 관련해서 모두 승소했거든요.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보험에서 자살은 본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나 가입 2년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또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이건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들이 여기에다가 재사망 특약이라고 하는 부가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네. 2년 이후에 자살한 경우에도 일반 사망 보험금보다 2, 3배를 더 주겠다 네. 해서 이 부가 서비스로 재해 사망 보험금을 팔아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입 후 2년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당연히 이제 이런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네.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니까 네. 이제 와서는 너는 대상이 2년 후에 그러니까 원래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2년 이후에 자살 보험금을 신청했으니까 소멸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못 주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판결인데요. 네네. 대단히 부당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소멸시효로 못 받은 금액이 한 2,200억 정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금액 산정입니다. 네. 정말 팔 때와 또 의무를 네네. 다할 때 이 보험사들도 입장이 많이 달라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네네. 금감원에서도 소멸시효 지났어도 지급해라. 금감원은 또 감독 당국이니까 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보험학회나 소속된 학자분들도 지금 네네. 세미나를 열어서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를 놓고 봤을 때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결국 고객이 을이 되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주인이고요. 보험사들은 그거를 선량하게 관리자 또한 그거에 대한 어떤 잘 지키는 어떤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험금을 만약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당연히 지급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네. 저는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번 건은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 자살 2년 안에 사망보험을 이미 신청을 했는데 네. 보험사가 사망보험금만 줬지 재사망보험금 다시 특이야. 말해서 자살에 대한 보험금을 안 준 것을 지금 달라고 하니까 네. 이제 와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 2년 후에 청구한 것인가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이건 애초에 청구한 것인데 자기네가 안 줘놓고 이제 와서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보험사가 주장이 맞다고 하면 예를 든다면 약관에 대해서 재회와 일반과 각각 그 보험금을 신청하도록 했어야죠. 그러면. 네. 그런데 하나로 신청하게 해놓고서나 이제 와서는 2년이 지났으니까 못 주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어떤 뭐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이익만 챙기는 보험사다. 과연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고객들이 선택할까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저도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개의 건이 있습니다. 자살에 관련된 특약이 있고 일반 사망이 있고 2개의 건 중에서 둘 다 따로따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효가 지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험 고객에게 네네. 설명하고 알려주고 찾아 먹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애초에 그러나 뭐 그런 걸 떠나서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보험금 청구를 A 청구 하나, B 청구 하나 하는 게 없고 네네. 한 번에 청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 준 부분을 따지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청구를 안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네. 어떠한 논리로도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사법당국도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또한 그 국민의 감정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어떤 더 실망감을 더 높인다는 점이죠. 예, 참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계속된 문제인 거죠. 그런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새누리당 네네. 김선동 의원 측에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지금 특별법 발의를 했습니다. 소멸시효 지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꼼수를 부리니까 그러면 소멸시효 지나도 수령하는 특별법 일자를 추가 적용하는 걸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서는 만료가 됐더라도 법 제정 이후에 3년간은 청구 권리를 회복해 준다는 것이 이제 골자인데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법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회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의도는 알겠는데 과연 어떤 국회의 어떤 이런 그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냐는 또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할 부분인데요. 네네. 그렇지만 뭐 그런 것 이전에 불명확한 약관이라든지 약관에 대해서 소비자, 국민 위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예. 자, 지금 끝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 보험 가입 지금도 하시는 분들 많고 또 필요하신 분들 많은데요. 사회초년생들도 있으시고요. 네네. 약관 이런 부분들 지금 앞서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좀 고객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네, 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섣불리 가입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입할 때 즉석 가입이라든지 묻지마 가입 이런 것들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나한테 진정하게 필요한 보험인지 가입 목적에 적합한지 또 끝까지 유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따져보고 또한 그 보험 상품 가입자 그 권유자들의 어떤 과장이나 현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철저히 개인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요, 핸드폰으로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서글프긴 한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호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네, 학창 시절 떠올려 보시면 수학 시간, 과학 시간, 영어 시간 이어지다가 음악 시간이나 미술 시간 딱 되면 약간 쉬는 느낌, 좀 위로받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금요일 이 생생경제의 문화로 읽는 경제 영화관 시간이 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박병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가 Eye in the Sky. 네, 예, 케빈 후드 감독의 영화인데요. 아마 이게 보신 분은 그래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전쟁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현대전을 얘기할 때 흔히 좀 전자오락 같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네. 많이 하죠. 작전실에서 레이더 화면을 보면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에 이렇게 폭격을 퍼붓기 때문인데, 사실 이게 이제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도 요즘은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작은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제 주요 타깃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하지만 여기도 전자오락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이 진짜 사람이 죽는다는 것, 네. 그리고 또 이 결정을 사람이 내려야 된다는 것. 이것은 변치 않는 전쟁의 좀 잔인함인데요.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현대전을 아주 잘 표현한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참 비인간적일 정도로요. 적외선 카메라로 잡고 있는데 아주 먼 거리에서 잡고 있는 거죠. 네. 당하는 사람들은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하는 정도인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이게 영국 합동사령부의 이제 작전 지휘관인 그 파월 대령이 미국계 테러리스트인 그 댄포드를 6년째 쫓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은 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마침내 이 댄포드를 찾아냅니다. 네. 근데 이제 댄포드는 또 다른 자살폭탄 테러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 대령은 이제 생포 대신 사살하기로 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폭격 허가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폭격 대상의 저택 앞에 갑자기 빵을 파는 소녀 한 명이 나타납니다. 네. 이 적의 비밀 저택을 폭격을 하면 소녀가 죽게 되는데, 이제 이 공격은 또 미국 네바다에 있는 공군기지에 사기돼 있습니다. 네네. 이 드론 조종사들이 화면을 보면서 폭격을 이제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요. 좀처럼 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굉장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지금 인공지능에도 나오고 있고요. 4명을 칠 것인가, 1명을 칠 것인가, 뭐 이런 거 많이들 보는데 네. 이 영화에서 어떤 경제 얘기가 등장합니까? 네,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자살폭탄이 발견되고 나면 평균적으로 수개월 뒤에 80명의 민간인이 공격을 당해서 죽는다, 이런 이제 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이 저택을 폭격을 하게 되면 테러를 막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는 죽지만 미래에 80명의 희생자는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반대로 이제 폭격을 하지 않으면 한 명의 아이는 구하겠지만 수개월 내에 이제 80명의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한 명과 결국 이제 80명의 죽음의 대결인데요. 네. 영화상에서 보면 이제 미국은 이 부수적인 문제로 전체 작전을 망칠 거냐 이렇게 다그치지만, 막상 이제 미국인인 이제 드론 조종사들은 또 쉽게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드론 조종사들 고도의 훈련을 받았을 텐데 과연 이런 감정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까? 이 경제학에서 보면 선호역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선호역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 드론 조종사라고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역전 소개 좀 부탁드리죠. 네, 이 글자 그대로 선호하는 게 바뀔 수 있다. 아, 네. 네, 이런 얘기인데요. 즉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서 다른 판단을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한 명이 죽는 것은 지금 당장이고 80명이 죽는 것은 몇 달 후의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한 명과 80명 이렇게 쉽게 판단이 되게 쉬울 수가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변수가 하나 들어간 게 한 명이 죽는 것은 바로 지금 죽는 거고요. 당장. 네, 80명이 죽는 것은 테러리스트가 나중에. 네, 몇 달 후에. 또 이게 또 실제 안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 바로 드론 조종사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네. 단순히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이런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시간이 뭐냐 가까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바뀌는 현상이 바로 이제 선호역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즉 그 결과적인 편익은 확실히 이제 다른데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시간적 비일관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즉 사람의 행동이 일관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비일관성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시간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 비일관성이다 이렇게 또 붙이기도 합니다. 시간이라는 조건에 따라 선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냥 자꾸 이렇게 조삼모사가 떠오르고요. 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렇죠. 예,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게 사실 그 조삼모사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만약에 그 여름에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해서 멋진 수영복을 입고 싶다. 네. 우리가 이런 그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 저녁에 어디 갔더니 누가 맛있는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혹은 누가 이게 외국에서 맛있는 초콜릿을 사왔는데 먹자. 네. 이러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이 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몇 달 후에 나는 멋진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건 몇 달 뒤의 일인 거고. 네. 지금 눈앞에는 달콤하고 맛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또 비슷한 게 또 담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이 몇십 년 동안 이 누적이 되면 내가 언젠가는 뭐 폐암이 걸릴 수도 있고, 예, 몸이 나빠질 수 있으면 당장 오늘부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피해 유혹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네네. 큰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 작은 이익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네. 바로 이 시간의 차이 때문에 판단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 스튜디오 바깥에 스태프들 중 미혼 여성들이 꽤 많은데요. 네. 결혼을 앞두고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 메리지 블루의 경우도 이 선호역전의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 메리지 블루라는 게 결혼 앞두고 있을 때 우울해지거나 이제 네. 불안해지는 그런 증상인데,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겠다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좋고 하니까 네, 그렇죠. 사실 판단하죠. 장밋빛 결혼하자. 미래죠. 네. 네, 근데 이게 결혼 시간이 다가올수록 되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무슨 짓을 한 거지? 예, 네, 거죠. 나 이게 싱글이 좋은 생활 내가 버려야 되느냐. 네. 그래서 보통 마지막 날 같으면 막판까지 잠을 못 잤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결혼에 대한 가치 판단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달라지게 네. 되는. 단순한 겁니다. 개인의 심리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도모노 노료라는 작가가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호역전은 단순히 심리 때문이 아니라 뇌 반응의 결과다. 네. 그러니까 뇌과학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굉장히 과학적이군요. 네, 실제로 이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가장 가까운 장래의 작은 이익, 그리고 이제 먼 장래의 큰 이익,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인간이 선택할 때 뇌의 활동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르더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 가까운 장래의 작은 이익에 대해서는 뇌가 감정 파트가 활성화가 되고요. 또 먼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파트에서 활성화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감정 파트가 이게 이기게 될 경우에는 가까운 장래의 작은 이익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인지 부분이 이기면 먼 미래의 큰 이득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한다. 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한 실제 뭐 경제 현장의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감정의 욕구를 내가 더 자극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의지의 이 부분을 내가 더 자극시킬 것이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네.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죠. 네. 이제 그 판단을 유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질문을 다르게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또 프레이밍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일주일 뒤에 100만 원을 갚아라. 이 얘기랑 168시간 뒤에 100만 원을 갚아라. 느낌이 다르네요. 네, 이게 예. 같은 일주일인데 감정이 먼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네. 일주일 같으면 금방 올 것 같은데 168시간 이러면 왠지 되게 오래된 듯한. 네네. 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보면 일부 대부업체 중에서 30일 동안 무이자 하겠다 이런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다른 데보다도 더 높은 이제 고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 사람들은 30일간의 무이자에 혹해서 이 돈을 좀 쉽게 빌릴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일종의 이런 선호역전을 이용한 겁니다. 예, 가까이 오는 얘기를 정말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 내에서 선호역전을 딱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대사가 나오네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어떤 판단할 때 이 제가 지금 선호역전을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비합리적이다. 네. 이제 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시간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특히 이제 전쟁 같은 경우는 명분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이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80명을 죽이면 우리는 선전전에서 이기지만 우리가 하나를 죽이면 그들이 이긴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도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명분 때문에 우리 또 판단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대사가 오히려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갓김치 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톡톡.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의견 주신 분 1979님께 생수 드리고요. 4655님께 라마다 호텔 숙박권 드립니다. 금년은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사행시 멋지게 지어주셨는데 소개 나중에 드리고요. 9992님 최저임금 받아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이 임금님처럼 살자는 건 아니잖아요. 금액 다시 책정해 주세요. 네, 버스 기사님이신데요. 원마운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